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 국내외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어떤 조짐이 먼저 보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갑자기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엔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슈퍼컴퓨터나 인공위성을 통한 관측 기술로 예측 적중률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사실 자연재해라도 조짐이라는 건 있습니다. 땅의 모양이 변한다거나 구름이나 동식물에게 평소와 다른 면이 보이면 이게 전조현상이 되는 거죠. 이때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를 내려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으킨 재해는 경우가 달라요. 자연재해는 전조라는 게 보이지만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이나 사고는 주변에서 알아채기 힘들고요. 눈치채더라도 이걸 제대로 막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우에도 범인이 사전 계획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징후나 영향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면 피해를 입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자연재해와 다른 점은 확실한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지만 사건 접수가 되고 경찰이 현장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항상 피해가 발생해야 범인을 잡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비슷한 범죄 사건을 사회적 제도나 법을 마련하면은 또 다른 범죄자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범죄를 연구하는 이유죠. 이런 대비를 하면 범죄 발생률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을 일일이 다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언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예측하기는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도 무서워했고 피했던 사람이었는데 대비를 하지 못해서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7년 경상남도 진주의 주공 아파트에 사는 어느 남성이 베란다에 서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이 사람이 술을 마셔서 맨정신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가 쓰레기를 뿌리거나 귀가 중인 여학생을 집 앞까지 쫓아가는 등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들이 이 남성을 동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번 신고도 해봤어요. 그래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그때마다 관리자나 경찰이 출동은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피해자들과 강제로 만나게 해서 사과를 시키거나 화해를 하도록 부추기는 게 전부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계속됐고요. 남성은 더 난폭하게 행동했습니다. 남성이 출입문에서 던진 오물에 맞은 주민이 몇 달 후인 2019년 2월 28일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해왔는데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래층에 사는 남성이 계란을 던지며 욕을 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 아래층 남성과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집 앞에 쓰레기를 뿌리고 가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신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야 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신고 중인 주민은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경찰은 뒤늦게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남성을 찾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남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앞이라 그랬는지 신고 내용을 인지하고 난동을 부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고자도 또 같은 일이 발생하면 다시 신고하겠다고 한 뒤에 사건은 현장에서 정리됐죠. 하지만 5일이 지난 3월 3일 같은 주민이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들이 뿌려져 있는데 아랫집에 사는 남성이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비슷한 신고가 다시 들어온 건데 이번에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CCTV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면서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같은 사건은 3번이나 발생합니다. 저번 신고자는 다시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같은 남성이 또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근처 상가에서 망치를 휘두른다는 경찰 신고를 하게 됐어요. 이번엔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풀려난 거예요. 남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혹시라도 마주치면 시비를 걸거나 자신에게 행패를 부릴까봐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계속되던 중 결국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됐죠. 2019년 4월 17일, 시간은 새벽 4시 25분쯤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가자동에 가자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303동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 거예요. 자고 있던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게 됐죠. 4층에 사는 남성이 자신의 집 주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서 이 남성은요, 미리 집 밖을 빠져나와 흉기 2자루를 들고 아파트 비상계단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화재 경보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계단으로 대피하게 되겠죠. 그러다 이 남성과 마주친 거예요.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화재로 도망가기 바쁜 주민들이 칼 든 이 남성까지 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5명이 범인이 든 흉기에 사망했고요. 6명은 큰 부상을 당했죠. 현장에서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비명소리를 듣고 겨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화재 살인사건까지 난 거예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자, 이번엔 경찰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칼을 휘두르는데 화재가 났다는 게 무슨 상황이냐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현장엔 없었지만 일단 피해자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신고 전화로, 그리고 이 주변 상황 소리도 다 전화에 들어가겠죠. 굉장히 급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누가 받은 전화라도. 그러면 일단 출동을 하고 현장에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가는 게 저는 이게 정상적인 대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전화로 이해를 한 뒤에 출동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자, 다행히 신고자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사람들이 대피하던 중에 30, 40대로 보이는 안경 쓴 남자가 계단 통로를 막고 내려오는 여성을 칼로 찌른 뒤 다른 주민들에게도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었다고 이 급한 상황에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경찰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10분 뒤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2분 만에 범인을 복도에서 발견했고요. 대치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실탄을 사용하지 못하죠, 우리나라 경찰은. 그래서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이용해 범인 제압을 시도했고요. 사건 발생 25분 만에 범인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소방관들은 출동 32분 만인 새벽 4시 57분쯤에 완전히 화재 진압을 했어요. 범인이 지른 불은 자신의 집과 복도 약 20제곱미터 정도를 태웠지만 다행히 이 불길이 다른 지방까지 들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번지진 않았고요. 재산 피해도 딱히 없었습니다. 자, 경찰은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에게 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럼 범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경찰서로 간 범인은 예상대로 사건 발생 한 달 전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집 앞에 오물을 투적한다며 난동을 부린 그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왜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지를 물어봤어요. 남성은 횡설수설하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지만 업주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불만이 쌓이다가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범인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노동부를 통해 이 남성의 이력을 한번 조회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요, 범행 전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어요. 나라에서 기초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에게 수입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도 조사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한 흉기 두 자루는 사건 한 달 전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었고, 사건 당일 밤인 12시 50분쯤 아파트를 나와 1시 23분에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에 1시간 뒤 집으로 들어온 정황이 드러난 거죠. 범인은 사전에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과거 전과 기록이 있는지도 찾아봤는데요. 2010년에 지나가던 대학생이 자신을 놀렸다면서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도 받았는데요. 이때 조현병 진단이 나왔어요. 이 사유로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2015년 1월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 신경정신과에서 통원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주치의가 바뀌어요. 그러자 이 사람도 치료를 거부한 겁니다. 이때부터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고요. 치료를 중단한 이유도 물어보니까 담당 주치의가 바뀐 게 큰 계기가 됐지만, 약을 먹게 되면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이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면은 아무래도 옆에서 돌봐줘야 될 보호자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소한 뒤부터 범인은 기초생활수급을 제외한 돈 외에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내왔어요. 폭력 전과와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니까 취직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공장에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2018년 12월부터였어요. 경상남도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일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주 불만을 드러냈고요. 2달간 10일밖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죠. 10일간 일하고 받은 돈이 4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 돈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경찰에 입건됐지만 벌금 300만 원의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어요. 2019년 3월엔 술집에서 망치와 주먹을 휘두르면서 술집 주인과 손님들을 폭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도 경찰에 체포됐지만 다시 벌금형이 나왔어요. 결국 이 남성의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보내려고 했지만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입원시키지 못했고요. 동생이 자꾸 사고를 치자 형이 강제로라도 입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관련 서류가 필요하겠죠. 이 정신병력 기록을 가지고 법원에 탄원서도 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그래요. 남성은 계속해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들만 골라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윗집에 여자 둘만 살고 가족 대부분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원한이 없는데도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뿌리거나 여기 살던 여고생이 하교 후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기다렸다가 뒤따라가기도 했어요. 겁을 먹은 학생이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남성을 문을 두드리면서 위협도 했죠. 윗집은 경찰에 신고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CCTV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을 해왔어요. 가끔 베란다에 나가서 단지 내 주민들을 수시로 관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사람들의 주의가 산만할 때를 노려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거죠. 범행 준비 단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치밀한 범행 계획에 놀랐고요. 그동안 벌여온 전과 기록을 확인해보고 이게 언제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미연에 막지 못하고 결국 큰일이 벌어지고 나서 해결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자기가 다 죽였다라면서 좀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소리도 질렀는데요. 나중에 취재 나온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은요. 자신은 지난 10년간 불이익을 받았고 나라의 비리가 너무 많으니 자신이 겪은 피해를 꼭 조사해달라는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많은 사상자를 낸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했고요. 2019년 4월 18일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인의 신상 공개가 쉽게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일 경우, 두 번째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국민이 범인을 알 수 있는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의 범인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은 42살의 남성 안인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안인득의 범행 동기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에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를 중단한 이후 피해 망상으로 생긴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안인득은 정신감정을 또 받았어요. 2019년 11월 27일 창원지법 형사 4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 측은 피의자 안인득이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해 잔인하게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피해자 중 12살의 초등학생과 할머니 등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노렸다고 주장했는데요. 범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사리를 분별하는데 별 문제가 없던 점으로 볼 때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럼 변호사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여기서 살인범을 변호하는 변호사까지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국선 변호인이었어요. 안인득이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변호사를 지정해 준 겁니다. 당연히 이게 우리 세금으로 고용되는 거지만 사실 이 제도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은 재판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형평성이나 공정함을 위해 필요한 제도고요. 변호사가 없이는 재판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인득은 국선 변호사가 변론을 할 때 끼어들거나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방해했는데요. 재판부의 경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경찰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하소연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는 어떨까요?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죠.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범인이 과거에 정신질환 병력과 전과가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킬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일부러 불을 질러 화재를 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생명을 빼앗고 4명은 살인미수, 2명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부상을 주었으므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감히 가능하기 힘들다는 점도 사형의 이유로 제시했어요. 여기서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점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제도적 정비가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안인득은 선고 결과에 불만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 항소심은 2020년 2월 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안인득은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과대망상 환자, 정신 이상자로 내몰아버린 사회에 화가 난다고 주장했어요. 다음 재판은 올해 3월 4일에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진행됐겠죠.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인 측이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제대로 입증한다면 형량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죠. 안인득의 변호사는 자신이 살인마를 변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하고 변호하기도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재판 도중에 안인득과 말싸움을 한 적도 있고요. 형식적인 변호만 했습니다. 선임된 이상 최선을 다해 변호할 필요가 있지만 변호사로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좀 그럴 수 없었던 거고요. 누군가는 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했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재판 방식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표면적인 역할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명이 있어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하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합동 분향소 사진입니다. 이때 유가족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꾸준한 사건이 계속 벌어졌고 여러 번 신고도 했는데 주민들이 확실하게 경찰이 해결해주지 않다가 결국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안인득의 범행을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은 국가와 경찰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서 조문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아직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범인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지금 사건 발생 1년이 돼가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겁니다. 안인득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경찰이 먼저 적절한 해결을 해줬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끝으로 최근 들어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일단 범죄를 저지를 사람처럼 보거나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로 보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라고 다 살인범이 되지는 않듯이 조현병 환자라고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정신병은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의 증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의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거예요. 우선은 치료 대상으로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사실 근데 불안할 수밖에 없죠. 뉴스나 신문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범인에게 조현병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있죠.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야 더 팔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을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19년 4월에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사건이었습니다.